로마가 나온 유일한 천재는 16세 이후에 로마를 이끌 가능성을 보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로마를 이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군사적 재능이 필요했고 정치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치력은 언변하고도 관계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죽고 가장이 된 카이사르, 연이어 결혼까지 했죠. 그런 상태의 카이사르가 보여준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나라는 술라 이후의 독재자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였죠. 술라는 군사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트라다테스 전쟁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장인어른인 킨나도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민중파라 불리워질 만한 사람들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술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원로원이면은 300명인데 그 중에 50명은 마리우스가 죽였고 이후 술라가 80명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경제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 계급도 수천 명을 효수해버립니다. 이때 술라는 살생부를 만들어서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의 재산을 거의 네 걸로 만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정식 재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살생부에 마리우스의 처조카가 되는 카이사르가 들어가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도요. 그래도 최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베누스 신을 모시는 여사제들이 카이사르를 구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워낙 율리우스 집안이 명문 귀족 집안이다 보니 주변에 있는 로마 귀족들이 로마를 대표하는 명문 귀족인 율리우스 시족 내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카이사르까지 죽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술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라가 마지못해서 살려줄 것을 허락했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민중파의 우두머리였던 킨나의 딸과는 이혼해라. 킨나의 딸을 죽인 건 아니에요.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카이사르 성격을 보여주는 한마디를 합니다. 싫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버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법을 통한 처단은 아니었지만요. 카이사르는 결국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하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보통 16세가 넘게 되면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유학을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공부에 그다지 큰 뜻을 보인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독서량은 풍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스를 지나 소아시아 지역까지 간 카이사르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본인 이름을 밝히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사령관은 카이사르를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서사는 시오노 나나미의 서사예요. 그런데 다른 곳의 자료들을 뒤져보면 카이사르가 살생부에 오르고 그리고 킨나와의 이혼을 명령받았을 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구명활동이 일어났고 구명활동에 의해서 술라가 그래 살생부에선 빼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그래도 위험하다고 느낀 카이사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받아들일 때의 상황은 살생부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이었는지 여전히 살생부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래도 명문 귀족과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단 장교로 받아들인 건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가 가능성을 보여주었는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재능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군대에 입대한 카이사르는 말단 장교였습니다. 귀족 집안 아들들은 일반 병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교로서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당시에 사관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셨을 텐데 입대했을 때 누구는 장교가 되고 누구는 일반 병이 됩니다. 당시에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누가 장교가 됐을까요? 고학력인 사람들이 장교가 되는 거죠. 카이사르가 어떠한 군사적 활약을 했는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일설에 의하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의 과거 기록들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서 활약을 했던 것은 30대 후반이에요. 그 전에 카이사르의 기록들은 빚을 많이 진
바람둥이 이런 모습들이 주요했기 때문에 신격화된 인물로서의 과거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부분을 다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어린 시절 기록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아무리 유명 인사였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사르는 레스보스 섬을 둘러싼 전쟁에서 공을 세웠나 봐요. 오크나무 시민관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동료 병사를 구했을 때 받는 훈장 같은 거라고 합니다. 오크나무 관은 식물이기 때문에 상하겠죠?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행사 때 또는 원로원에서 쓰곤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군사적 가능성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헥소고지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실제 인물이죠. 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쟁 중에 공경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장교가 된 사람으로서 일반 병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당시 로마는 해군을 직접 끌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소아시아 또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해군을 지원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병은 아니고요. 동맹국과의 협약에 따른 해군 병력 지원을 받은 거죠. 이러기 위해서 당연히 해군 병력을 지원해 달라고 사절을 보내야 될 겁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이 임무를 맡고 니코메데스라는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사령관이 16세가 간 넘은 카이사르를 보냈을 리는 없으니까요. 카이사르는 해군이 준비되는 동안 니코메데스 왕의 연회에 수시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술도 따랐다고 합니다. 뭐 환심을 사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밤에도 같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은 미소년에 가까웠었다고 해요. 아주 잘생겼다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 M자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요. 오크나무 시민관을 쓴 카이사르라 여겨지는 조각상도 하나 첨부해봤습니다. 코메네스 왕과의 스캔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카이사르의 훈장과 함께 따라다니게 돼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개선식 행진가는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승전을 하고 개선을 할 때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로마의 개선식의 모습은 흥미롭습니다. 개선식의 승장으로서 나선 장군은 당연히 멋진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고 뒤에 따르는 병사들이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야 라는 것을 일깨우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노래의 내용이 카이사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리아는 카이사르에게 정복당했다네. 카이사르는 니코메데스 왕에게 정복당했다네. 갈리아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카이사르가 납친다.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데도 니코메데스 왕은 월계관을 쓰지 못했다네. 또 한 번의 카이사르가 군사적 재능을 보인 사건이 있어요. 술라가 죽고 다시 로마로 복귀한 카이사르. 이때 카이사르는 넘치는 혈기를 억제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미래에 자신의 노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술라가 득세하던 시절 술라의 꼭두각시로 집정관을 지낸 인물을 고발을 합니다. 물론 고발 사유는 술라에게 충성을 다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총독 시절에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고발장 내용에는 술라의 학살을 도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술라의 학살은 원로원 최종 공고랑 마찬가지로 법을 무시한 행동이었거든요. 니코메데스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었다고 해요. 배심원들의 마음과 일국의 왕의 마음은 다른지도 몰라요. 그러면 써야 되는 화법도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카이사르는 실패하고 맙니다. 변호사로서의 재능은 그냥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직은 술라파가 득세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다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살생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도망가는 김에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로도스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테네 로도스 섬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요 바로 뒤에
폼페이우스가 지중해 해적 소탕 작전을 벌이거든요. 이 당시에 해적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특히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숨을 곳이 많은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적들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거죠. 로도스 섬으로 가던 카이사르, 해적에게 납포됩니다. 당시 해적들의 밥벌이는 배에 있었던 귀금속, 그리고 배 자체,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부자들이었다고 해요. 이 부자들을 잡아놓고 있으면 몸값을 주니까요. 카이사르도 동일하게 몸값이 책정이 됩니다. 2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요. 겨우 유학비 정도 가지고 알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 돈도 뺏겼을 것이고요. 집안에 20달란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수브라 지역에 살던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자기 몸값을 50달란트로 올립니다. 해적들에게 큰 소리 쳤다 그래요. 내가 20달란트짜리로밖에 안 보여? 50달란트야 라고 2.5배를 올려버립니다. 몸값이 비싸면 당연히 해적들이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잘 때 큰 소리로 해적들이 놀고 있으면 조용해라 라고 큰 소리도 쳤다고 하고요. 시를 써서 읽어주면서 그때 조는 해적들에게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구나 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애니어그램식으로 보면 8번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배포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무모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귀족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던 듯해요. 빌려준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려납니다. 해적한테 잡혀있을 때 내가 풀려남 니들 다 십자가형이야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50달란트를 되찾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용돈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걸까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카이사르는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해적을 소탕해요. 복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군사적 재능, 그리고 리더로서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삼촌뻘 되는 아우렐리우스 코타가 소아시아 총독으로 왔던 시절 미트라테스 3세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죠. 이때 참전을 하려다가 제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다는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고요. 30대 후반 에스파냐 총독으로 임명된 카이사르는 포르투갈 지역을 평정을 하고 개선식을 허가받아요. 군사적인 능력은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폼페이우스는 10대부터 군사적 재능을 보였고 20대 꽃을 피우거든요. 반면 카이사르는 30대 후반이 되어서 겨우 개선식 허가를 받을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카이사르 어린 시절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병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있었지만 폼페이우스와 단순 비교는 정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화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스페인의 회계감사관으로 갔을 때 이때는 총독은 아니었고요. 군대의 재정을 책임지는 회계감사관으로 동참했던 상황입니다. 이때 카디스 지역에 있는 알렉산더 동상 앞에서 했던 말이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이미 세계를 평정했는데 나는 뭘까라는 하소연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폼페이우스처럼 부자였거나 알렉산더처럼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었어야 되죠. 카이사르가 이 정도는 인식했었을 겁니다. 참고로 카디스는 큰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입니다. 세비야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금은모화로 휘황찬란한 성당을 짓고 했던 것은 이 카디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배들 덕분이었거든요. 카이사르의 정치적 행보는 어땠을까? 어린 시절에 복잡한 집안 가계도도 보여드렸어요. 카이사르 집안 자체는 어느 하나의 파벌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중도파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개혁 중도 정도? 카이사르 때 되어서도 비슷해요. 중도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규정짓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원로원파다, 민중파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카이사르는 그저 개혁파였을 뿐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로원 최종 권고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원로원 최종 권고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항소권을 무시하고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로마법에는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지어도 민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원로원 최종 권고는 국가의 적이다 라고 규정되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앞서 술라가 살생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풀어서 죽였을 때도 상속권이 묵살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카이사르는 법을 기준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로원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고요. 무력해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원로원의 최후의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로원 최종 공고 남발을 막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 최종 공고를 싫어했던 행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숨은 민중파라고 불리우는 레피두스. 술라의 휘하에서 돈도 왕창 벌었지만 민중파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레피두스라는 집정관이 있었어요. 이 집정관을 토벌하러 갈 때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대대장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참고로 로마의 대대장은 선거에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행을 제안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원로원 최종 공고가 발효된 상태거든요. 두 번째 행적이 돌라베라 고소입니다. 이 사람을 고발한 이유는 속주총독으로서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것이었지만 그 고발장 안에는 술라의 무법행위를 도왔다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거든요. 최고제사장에 당선이 된 이후에 카이사르가 했었던 또 한 번의 원로원 최종 공고에 대한 반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태어나던 BC 100년 호민관 사투르니누스가 두 번째 호민관 당선을 위해서 유력한 다른 호민관을 죽였다는 이유로 원로원 최종 공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거든요. 이때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원로원 의원 라비니우스를 지목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때 라비니우스가 굉장히 고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정 여론이 많아서 역시 실패했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틸리나 반란 음모가 있습니다. 키케로가 유명해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집정관이었던 키케로가 세 번의 집정관 선거에서 물을 먹었었던 카탈리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카틸리나 일당을 원로원 최종 공고에 걸어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역시 항소권을 가지지 못했죠. 여기서 원로원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원로원을 현대의 의회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현대의 의회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반면 원로원 의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원로원 의원이 되는 자격에 명예로운 관직을 수행했던 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로원 의원으로서 뽑아줬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제는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고요.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부통령 모든 장관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입니다. 이때 혹시나 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한 명의 장관만은 꼭 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장관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이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주인공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명직인 거죠.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인공을 굉장히 얕봐요. 원로원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의회가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태생도 왕의 자문을 하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문기관이 항소국까지 무시하고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카이사르는 계속하는 거죠. 원로원은 원로원의 원래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로원의 권위를 깎아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원로원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데는 한니발의 역할이 컸죠.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나마 인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원로원밖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원로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겠습니까? 한번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 원로원 최종 공고까지 간 거죠. 카이사르의 개혁 대상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16세부터 최초의 공직 제사장에 나서기까지의 일대기입니다. BC 100년에 태어났으니까 BC 84년이면 17세 이 정도의 장인이 죽고요. 그리고 아직 20이 되기 전에 술라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피를 가죠. 공부하러 가기를 바랬던 엄마의 마음과 관계없이 군대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명성을 얻죠. 니코메데스의 동성애 상대였다 라는 소문을 얻게 되죠. 술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로마로 복귀합니다. 군대에서의 활약보다는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때 레피두스 반란이 일어나고 참전하지 않죠. 원로원 최종 공고가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속주 총독이었던 돌라베러를 고발하죠. 고발 사유는 부정부패였지만 고발장에는 항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고소에서 패배하고 술라파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유학을 다시 떠납니다. 정말 공부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요. 로도스로 가다 해적에게 잡히고 또 이 해적을 소탕하는 무공을 펼치죠. 이후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으로 온 코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트라다테스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 참전을 해서 무공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로마로 복귀합니다. 역시 정치 무대가 카이사르가 목표로 한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